일요일날 특강 들으실 분들은 기본서 가져오세요. 기본서 페이지 체크해 드릴 거니까 기본서 가져오세요. 자, 154페이지 물권의 종류. 자, 물권의 종류는 조문이 있죠.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물권은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185조를 통해서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오른쪽 맨 위에 강행 규정이죠. 물권법의 물권 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이고, 따라서 이 물권 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각종의 물권들도 다 강행 규정의 성격을 띠는 게 보통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만을 말합니다. 이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만을 말한다. 3번 관습법은 뭐 잊지 마시고 그냥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국회에서 만든 법이나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 이외에 당사자가 함부로 물권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권 법정주의죠. 4번 내용은 뭐냐? 일단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걸 종류 강제라고 합니다. 또 하나 기존에 있는 물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내용 강제를 합니다. 특히 소유권 같은 경우에 그 소유권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갑이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소유권 중에서 요것만 양도, 사용 수익권 등 요 내용만 양도, 요거를 사용 수익권 등을 대외 또는 대세적으로 절대적으로 포기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과 처분 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으로 분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니은 소유권의 내용인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을 대외 또는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내용의 계약은 물권 법정주의 중에서 내용 강제 위반으로 무효다. 무효다. 즉 사용 수익 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과 처분 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권 법정주의 해석과 관련된 지문들이 간간히 등장하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민법상 물권은 8종류가 있다 그랬고, 다음 페이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분묘기지권이라든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동산 양도 담보권 따위가 있게 되고요.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나중에 지상권 가서 보게 됩니다. 외울 게 4번이죠. 인정되지 않는 거 4개. 온천권, 관습상 통행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권리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그 온천권에서는 판례 1번을 보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이.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고요. 지하수는 공용수나 생활상 필요한 용수가 아닙니다.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고 단지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관습상 통행권, 즉 사조 통행권 인정 안 된다 그랬고, 3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샀어. 소유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아직 소유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3번이죠. 어쨌든 그 4가지 판례, 이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물권의 공통적 효력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우선적 효력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우선적 효력은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만 인정해야 되죠. 그걸 우선적 효력이라 합니다. 즉 하나의 물건의 수개의 권리가 충돌할 때 그중에 하나의 권리만 인정되는 힘, 나머지 권리를 배척하는 힘, 그걸 우선적 효력이라 하게 되고요. 이때 오른쪽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 그게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같은 종류, 동종류의 물건과 물건이 충돌하는 경우,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상권 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자, 이때 성립은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가? 부동산 물건은 등기, 동산 물건은 점유. 단 예외가 있더라. 기억.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병존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그 말은 점유권과 다른 권리는 병존할 수 있다. 또 하나,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두 번째,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거 아까 임대차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갑과 알 사이에 임대차가 있었다.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다. 그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충돌한다. 소유권을 갖고 있다. 병은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은 임차권을 주장하고 있더라. 즉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할 때 뭐가 우선한다? 소유권이 우선한다.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갑이 아닌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즉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가 있었다. 어떤 경우?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때는 그 이후의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런 첫 번째 예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일반 채권자가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 성립 선우를 따지지 않고 일반 채권자가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 경매대가로부터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우리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봤던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게 있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57페이지 밑에 예외, 기억,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니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A,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그 경매대가에 대해서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과 일반 채권이 충돌할 때 담보물권이 먼저 받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B, 다만 다음의 채권은 어떤 담보 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4개가 나와 있고 그중에 가하고 나, 이 2개가 우리 시험 범위 있다 그랬습니다. 가는 이미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봤고요. 최우선 변제권, 나는 나중에 저당권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권들은 언제나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적 효력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 권리라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있죠. 채권은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를 받죠. 그러나 물권은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물권을 침해하는 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현재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침해의 제거 또는 방해 예방 따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란다. 쉽게 생각하자 그랬죠. 내 물건 돌려달라. 이런 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서술의 1번, 2번, 2번의 의.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당할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 하게 됩니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가져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예요. 따라서 방해 제거 비용 청구권, 방해 예방 비용 청구권,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 방해 제거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딱 세 가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지. 제거 비용 청구권, 예방 비용 청구권,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가 두 군데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에 각각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점유권에는 세 가지 조문을 통해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규정해 놨고요. 소유권은 반환 청구권과 방해 예방 및 제거, 예방 제거 및 예방 청구권을 따로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나중에 점유권 가서 요구, 소유권 가서 요구를 확인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당연히 요건이 다르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규정을 따로 해놨겠죠. 같은 내용이라면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라고 규정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해놨다. 그 다음 나머지 권리들, 지상권 같은 것들,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에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준용이라고 합니다. 즉 지상권 등은 따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없고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두 가지. 하나, 유치권, 질권은 준용 규정이 없다. 그 말은 유치권하고 질권은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질권은 해석을 통해서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이 인정해줘요. 그럼 결과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물권, 유치권이 유일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침해가 되면 점유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 유치물 방해 제거가 아니라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이렇게 유치권이 침해가 되면 점유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따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역권이라는 권리와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역권자나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그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만 인정이 안 된다?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안 된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오른쪽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다음에 4번. 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소송, 이걸 점유의 소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나머지에 기초한 소송을 본권의 소송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점유물 반환 소송과 소유물 반환 소송,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기초한 점유물 반환 소송,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소송, 각각 점유의 소, 본권의 소 이렇게 불러요. 이 소송도 별개의 소송이 됩니다. 별개의 소송. 그게 4번이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송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유권에 가면 208조가 나와요. 조문이 미리 볼까요? 심심한데? 너나 심심하지 자식아. 212페이지 212페이지 가면 맨 밑에 208조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항 점유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에서는 안 된다. 이 208조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고 소송도 별개의 소송이니까 구별해라 라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가서 점유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159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이 어떤 게 있는가 살펴봤고요. 자, 4번 성질. 자,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요 청구하는 거죠. 채권이에요. 채권. 돈을 갚아라. 민법을 강의해라. 사람이 사람에게 청구하는 게 뭐예요?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물권적 청구는 채권의 성질이 있어요. 두 번째, 물권으로부터 파생됐죠. 따라서 무슨 성질도 있다? 물권의 성질도 있다. 여기서 물권의 성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 물권적 청구를 발생케 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갑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의 을에 대한 철거 청구권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그죠?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 소유 무단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철거를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요. 그럼 뭐도 넘어가? 물권적 청구도 넘어간단 말이지. 따라서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 즉 전 소유자에게 남겨두어서 전 소유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그런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죠. 물권의 성질이. 그래서 관련 판례,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 청구권, 이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상 청구권은 일본식 용어예요. 일본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물권적, 이것도 일본식 용어야. 무슨 적, 이게. 일본식 용어라고 바꾼 게 일본식 용어야. 근데 어쨌든 그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전 소유자에게 남겨둬서 전 소유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소유권의 성질에 비춰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거 3번,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 물권적 청구권의 물권의 성질과 그래서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행사 요건이 나왔습니다. 이 행사 요건은 물권이 침해되는 원인, 침해 원인 두 가지겠죠.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되는 경우하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하고, 그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갑소유 땅에 갑소유 나무가 을소유 땅에 쓰러짐으로써 을소유 토지가 방해당하고 있을 때 이 나무가 쓰러진 원인,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어. 불가항력적 침해. 갑이 쓰러뜨렸어.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침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나무를 제거하라 라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즉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왜?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의리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어떠냐.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갑의 고의과실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반하는 것,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행사요건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누가 청구해야 돼요? 현재 물권자가. 누가 행사한다고요? 현재 물권자가. 그러면 그 판례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을이 샀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못 넘겨받았어요. 그럼 을은 건물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부동산을 산 사람은 반드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을이 갑에게 돈을 다 줬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을은 아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그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을이 직접 건물 소유권에 기초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관련 판례 첫 번째죠.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나아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즉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으니 건물을 신축해서 원시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샀으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 을은 건물의 불법 점거자 병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누구한테 행사해요? 대원칙이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 현재 방해하고 있는 사람,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죠? 다만 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204조 점유물 반환 촉구의 상대방과 213조 소유물 반환 촉구의 상대방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대원칙이 요놈들이에요. 요놈들. 근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점유물 반환 촉구의 상대방과 소유물 반환 촉구의 상대방을 나중에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 이건 이제 나중에 구별할 거고 일단 대원칙이 침해자와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 그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자, 이 상대방과 관련해서 오른쪽에 보면 판례가 하나 있어요. 1번, 3번 두 개의 판례. 자, 이 판례는 사례 형태로 출제할 때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입니다. 사례 형태로 대비하세요. 자, 이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을 소유라 그랬죠. 건물을 지은 사람이 적법하게 남의 땅이든 자기 땅이든 적법하게 지었든 무단으로 지었든 을 소유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뭐 할 수 있죠?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또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갑이 땅을 팔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을 상대로 이런 거 행사 못한다. 그건 맞고요. 두 번째, 을이 건물을 양도. 그래서 병에게 점유를 이전. 근데 아직 등기는 못 넘겨줬어. 그럼 병은 아직 건물 소유권이 없지요. 건물 소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철거 처분권은 있대요. 이게 좀 이상해요. 원래 처분권은 소유권의 내용이죠. 그죠? 근데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뭐도 없어야 돼? 처분권도 없어야 돼. 근데 대법원이 이거는 있대. 왜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이것도 무슨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래. 우겨 그냥. 뭐 우기니까 뭐 그러니 받아줘야죠. 중요한 게 뭐예요?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물 철거는 소유자만 할 수 있다. 그래놓고 단 얘도 된다. 왜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못하지. 할 말이 없으니까. 지들이 앞에서 건물 철거는 소유자만 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여기서는 다만 얘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지 지들이. 근데 어쨌든 여기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놈이 건물을 정에게 임대한 경우. 정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대신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것도 이상해요. 왜? 건물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누구한테?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정 건물의 불법 점유자예요? 아니에요? 정. 아니죠. 얘 건물 임차인이잖아. 다시 말해서 정은 건물에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건물 소유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건물이 땅에 대해서 불법 건물이죠. 우리 대법원 건물에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든 유치권이든 임차권이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이 마지막 거는 갑이 건물을 때려 부실 때 저 임차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때려 부실 수는 없으니까 정한테 뭐라 그래요? 나와! 이렇게 되겠죠. 깔려 뒤지기 싫으면 나와라. 이렇게. 그게 뭐죠?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요거를 사례 형태로 내니까 관련 판례 1번과 3번을 묶어가지고 요 사례 형태로 대비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비용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비용부담은 별거 아니에요. 아까 자신 소유 땅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을이 갑에게 치워라. 이때 비용 들어가겠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게 비용 부담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7번 다른 권리와의 관계라고 해서 특히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과의 관계. 이거는 임대차 일단 생각해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 반환 청구권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가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아까 임대차에서요.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었죠.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다는 건 임대인은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즉 임대인에게는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을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으면 갑은 소유권이 방해당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두 가지 반환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면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면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과 소유권 등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 두 가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청구권 구별을 하겠죠. 왜 구별을 할까요?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반면에 요거는 소유권에 기초하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즉 성질이 달라요. 그래, 두 가지 똑같은 게 반환 조건이니까 하나만 인정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두 개의 권리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종료하면 두 가지 청구권이 병존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갑에게 있고 요것만 넘어가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갑이 물건을 팔면 갑이 갖고 있던 두 개의 반환 청구권 중에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넘어가고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은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해했으니까 판례 하나 봅니다. 162페이지. 갑술당에 갑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어요.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을 경매해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이 돈을 갚아요.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멸하게 되고요. 을은 이 등기를 나중에 말소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을이 말소하지 않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개가 생겨요. 하나가 갑과 을의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거. 돈을 빌리면서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돈 갚으면 말소하기로 약속했겠죠. 그러니까 계약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을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갑은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받죠. 다른 곳에 가서 담보대출을 못 받아요. 안 해줘요.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걸 이유로.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도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말소 등기 청구권이 생기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요. 그러면 갑의 말소 등기 청구권 중에서 밑에 거는 넘어가겠죠? 근데 위에 거는 여전히 갑에게 남아 있겠죠? 그죠?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이 양도가 된 경우 변제를 했을 때 현 소유자는 물론이고 전 소유자도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겠죠. 그게 판례죠. 그래서 세 번째 절,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 이 그림에서 누구예요? 갑. 갑도 뭐 할 수 있다?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 그죠? 자, 이때 요 놈이 우리 기출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라고 나왔죠. 그걸 이렇게 출제했어요. 근저당권 설정자 이지만 소유자가 아닌 자,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근저당권 설정자이지만 소유자가 아닌 자, 그게 요놈이죠. 왜? 목적물을 팔았으니까. 요렇게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를 요렇게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요놈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요놈이 나중에 누군지를 몰라요. 시험장에서. 이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돼요.
잘못하다가 물상보증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렇게 관련 판례가 하나 있다라는 거.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정권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물권 일반론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네 가지 일물일권주의, 물권 법정주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그 중에서도 지금 물권적 청구권, 특히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요거 사례 형태 요거까지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 변동론이 나왔어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특히 부동산 물권 변동이 중요한데요. 일단 물권의 변동이 뭐죠? 취득, 변경, 소멸, 권리 변동, 권리 변동. 두 번째 물권 변동의 유형이 있겠죠. 변동의 원인에 따라서 일단 두 종류.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요건,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의 원인. 그쵸? 네가 또 언제 했냐 그러죠. 19페이지. 19페이지. 앞에 했던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19페이지 하단을 가면 맨 밑에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 그게 두 개가 있어. 한 장 넘겨.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이외 이렇게 되죠. 법률행위 이외에 뭘 얘기하면 돼요? 법률 규정. 자, 법률행위 대표적인 예, 매매. 법률 규정의 대표적인 예, 상속, 경매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 객체에 따라서 또 다시 두 개. 부동산, 동산. 이렇게 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 변동의 유형은 총 네 가지. 그 중에 매매 등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186조.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게 187조. 동산은 188조부터 190조.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의 물권 소멸 원인 191조 혼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 물권 소멸 원인. 그게 뭐가 있다? 혼, 동.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거예요. 186조와 187조와 191조. 요거 해석하는 게 물권 변동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162, 1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물권 변동의 몇 가지 원칙. 첫째, 공시의 원칙. 공시제도 및 공시의 원칙. 공시가 뭐예요? 알려라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물권의 변동 과정 및 현재 물권자가 누군지를 알려라. 그게 공시의 원칙 이렇게 되죠. 이때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게 뭐예요? 등기하고 점유. 관습법적으로 마련된 거. 인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공시 방법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뜻과 방법이 있죠. 그죠? 그리고 넘겨보면 공시 방법을 갖춰. 공시하라. 이 원칙을 지켜. 그럼 어떤 효과가 생겨?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그거를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186조를 보면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등기라는 공시 방법, 형식을 갖춰야 물권이 변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독일이 원조기 때문에 독법주의라고 불러요. 거기서 독은 독일을 말합니다. 그 밑에 대항요건주의 불은 불란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를 불란서라 그러죠? 그대로 음을 한자로 차용한 게 불란서잖아요. 그게 불법주의.
몰라도 됩니다. 불법주의에서 불은 불란서를 말합니다. 프랑스. 몰라도 돼요. 우리나라는 2번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립요건주의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의 합의와 등기까지 갖췄을 때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여 그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갑과 을의 합의만으로는 의사 일치만으로는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는다. 플러스 뭐까지 갖춰야? 을 명의로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춰야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은 물론이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것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공시와 관련된 공시의 원칙의 내용입니다. 공시의 원칙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오른쪽 공실의 원칙. 자, 여기서 공신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랬어요.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A 토지가 있고요.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 기록을 말하죠. 그죠?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갑이 소유자겠죠. 그런데 얘가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장매수인. 가장매수인은 가장매수인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 다시 말해서 이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무효. 이 등기가 무효라면 갑은 소유권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죠? 예? 2차 과목 등기법 하시죠? 거기에 보면 형식적 심사주의밖에 없잖아요. 등기관은. 서류만 갖추면 등기해줘야 되잖아. 이놈이 권리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비노트북, 갑이 점유, 동산 점유했죠? 부동산 등기했죠? 공시방법을 갖췄죠? 근데 이거 권리자가 아닌 놈, 요 놈도 도둑놈. 그럼 역시 권리자가 아니지. 그런데 을이 봤을 때는 권리자로 보이죠? 그걸 공신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효 등기나 무효 점유를 신뢰, 유효라고 신뢰, 그걸 뭐라 한다? 공신. 문제는 믿은 걸로 끝나지 않고 거래 해서 을이 등기를 넘겨받거나 점유를 넘겨받았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문제가 생겨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왜? 매매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건 승계 취득인데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갑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얘는 권리를 승계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걸 믿고 거래한 사람은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뭐다? 공신의 원칙. 이거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안 돼. 동산만 돼.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죠. 동산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했으나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게 대원칙이다. 반면에 동산은 도둑놈으로부터 모르고 샀다면 권리를 취득한다. 그게 동산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의 개념 및 우리나라가 특히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 구별하시고, 세 번째로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라는 법률행위를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가지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줬다. 자, 등기를 이전하면 을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하죠. 자, 여기서 1월 10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 갑과 을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즉,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 의무 부담 행위를 뭐라 한다? 채권 행위라고 합니다. 의무 부담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해요. 반면에 1월 10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물권이 변동됐죠. 이걸 물권 행위라고 해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이 될 때 그 법률 행위는 두 가지 행위로 쪼개진다.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로 쪼개진다. 이때의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계약을 할 때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 이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따로따로 이루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 어떤 경우? 이 계약 당시 갑이 만취해 있거나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그럼 채권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죠. 근데 1월 30일 날 갑은 멀쩡해. 그 사이에 성년자가 됐어. 그럼 채권행위는 무효 취소 사유가 있지만 물권행위는 무효 취소 사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채권행위만 무효 취소되느냐 물권행위도 무효 취소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 행해졌고 엔드 채권행위에만 문제가 있을 때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학자들의 학설 대립이 있는데 우리는 대법원 태도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요 두 개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다. 이걸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독자성 부정, 판례. 하나의 행위다. 따라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가 효력이 상실이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효력이 상실된다. 유인성. 이렇게 되죠. 이게 판례예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계약이 채권행위가 다른 말로 물권행위의 원인행위가 실효가 되면 2월 10일 날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2월 10일 날 취소를 해버렸다. 그러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된다. 즉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그래서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고 을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게 판례의 태도가 되죠. 매매 계약을 하고 채권행위, 등기를 넘겨줬고 물권행위, 그 후에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가 되고 을 등기는 무효가 돼버린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겠죠. 아까 외운 거 있었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게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을이 병하고 거래했을 때 이 병이 보호가 되느냐? 원칙 보호받지 못한다. 왜? 등기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와 같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166PC 밑에 3번 판례의 태도 관련 판례가 있죠. 네 번째 줄 우리 법이 물권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택하고 있다. 그 점에 비춰봤을 때 계약이 해제가 되면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따라서 오른쪽 구체적 예외.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해 매수인에게 등기까지 이전이 되었으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가 된 경우 물권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 실효되므로 동그라미 1번 매수인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고 매수인 등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며 2번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3번 매수인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그 매수인과 거래한 제3자가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례 형태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 중에서 186조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보면 되는데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 뭐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계약 생각하시면 되죠. 그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게 양가로 1번이죠.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와 같은 계약을 통해서 변동이 되려면 등기해라. 그래서 관련 판례 A 토지가 있어요.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고요. 토지 대장은 있어요. 근데 토지 대장의 소유자가 갑으로 있다가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이전된 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아니 집에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얼마 저 자식이 끝낼 줄 아는데 계속하네 뭐 이래. 미등기 토지인데 토지 대장은 있어.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록이 됐어. 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왜? 등기 안 했잖아. 그래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그러니까 갑의 이름으로 먼저 뭐 하고?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뭐 해라? 이전 등기해라. 그게 판례잖아.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뭐야? 다 아는 건데. 근데 시험에 나와 이런 게. 나오면 또 오해 그러지 말고 아 이거구나. 186조 적용한 판례예요. 그대로. 그죠? 다만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186조에서 분명 등기하라지. 등기 플러스 인도하라고는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양가로 2번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인도를 안 받았어도 등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 하는 거고 반대로 인도를 받았지만 등기 안 했다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3번. 이 등기는 등기함으로써 물권이 변동이 된다 그랬지 등기가 존속해야 물권도 존속한다 이런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설령 을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3번이죠.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종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물권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외워야 될 게 나와 있죠. 186조의 적용을 받아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들 4번. 그 중에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부동산의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말하고요.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는데요. 포괄 유증은 상속하고 똑같아요.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을에게, 이게 포괄 유증이에요. 반면에 특정 유증은 내가 죽으면 A 토지는 을에게, B 토지는 병에게, 이렇게 물건 하나하나를 특정해서 유언에 의한 증여, 그게 특정 유증이 됩니다. 이거는 증여하고 똑같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특정 유증. 양가로 2번. 자, 매수인이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매수인이 승소합니다. 그럼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매도인은 언제까지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뭐뭐하라, 이걸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됩니다. 승소 판결 확정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까지 해야만 됩니다. 그 양가로 2번. 4번 나중에 소유권에서 보는데요. 갑소유 땅을 우리 20년을 점유합니다. 이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근데 245조 1항에서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행위가 아니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죠? 4번도. 자, 5번 각과리 공유하던 땅이 있습니다. 이걸 나눕니다. 분할. 분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협의 분할과 재판 분할이 있어요. 재판 분할은 등기 필요 없고요.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공유 분할 소송 절차에서도 조정, 두 번째 줄에 보면 협의가 돼서 조정이 성립했다고 되어 있죠. 협의죠.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해야 되죠. 6번 부동산 물권의 포기. 법률행위입니다. 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 다 등기해야 됩니다. 7번은 지역권 가서 볼 거고요. 9번은 지상권 가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7번하고 9번은 눈도장만 찍어주시고 지금 설명드린 거 1번의 특정유증, 2번의 이행판결, 4번의 점유취득시효, 5번의 공유분할 협의, 조정성립, 6번의 부동산 물권의 포기. 요 정도는 암기해달라. 6개밖에 안 되니까. 아니, 5개인가? 5개네, 뭐. 그죠? 50개도 아니고, 500개도 아니고, 5개인데, 뭐. 외워주셔야 돼요. 2차 과목에 암기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지게 많잖아. 그거보다 민법은 외울 게 별 게 없어. 몇 개 되지도 않아. 짜증나죠?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자꾸 중얼중얼 외우는 건 별게 아니에요. 막 들이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읽으세요.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눈에 익게 우리 이 시험 공부하면서 외우는 거는요. 뇌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암기하는 거. 눈으로 귀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보고 눈으로 확인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86조까지 보셨습니다. 187조부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요. 점점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 날 좋고 꽃 피고 사람들 놀러 다닌다고 해서 나도 가야지 하는 순간 골로 갑니다. 합격하고는 전혀 멀어지니까 이 악물고 반복해서 자꾸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